잘 알리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2학기 문학 캠프는 창녕 우픈읍 이고 10월 27일 마지막 토요일 버스로 가실 분들은 여기 쌍용예가 앞에서 9시 출발. 우리 코코님 왔어? 지금 여기 버스로 간 사람 몇 명인지 알아? 만약 한참 넘으면 마감하든지 아니면 차를 더 예약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차는 안 넘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넘었다고? 자차로 가실 분들은 버스 이용요금을 제외하고 1인당 15,000원. 오늘 며칠이죠? 10일. 아직 많이 남았네. 이제 한 차를 넘게 되면 또 다른 버스를 예약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당일치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대구에 한 6시 정도 되면 돌아올 것 같고요. 생태체험 마을에 가서 생태체험을 하는데 그 미꾸라지 잡기 뭐 이런 거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옷을 갈아입을 여벌의 옷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거 10월 말 되면 추워서 들어가겠나 모르겠네요. 좋아 나 그냥 좋아. 이분은 오늘 처음 가입한 분인데 바로 신청했다. 앞으로 지인이라 하지 말고 지인 소개라 하지 말고 호기심 소녀님 소개로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 대화명 외웠다 했다. 호기심 소녀님. 그 다음에 미소천사맘 맞지? 그 다음에 제로미님 3명 다 외웠어. 여기는 태양태호맘 민서맘 외웠고, 저기는 딸샘맘, 니는 행심녀, 그 다음 뒤에는 서영이 엄마, 옆에는 모르는 사람. 아니네. 저 뭐야, 칠곡에서 오신 분. 대화명이 뭐더라? 괜찮아, 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님. 이쪽은 넘으면, 이 대화명 뭐지? 시온이 엄마? 따오기. 따오기님 옆에는 누구죠? 처음 왔지, 오늘? 출석부에 댓글 달았어? 안 달고. 그 옆에는요? 두비니맘님. 제비니맘? 대화명이 제비니맘? 두비니. 어이씨. 내가 그래, 두비님 하는데 뭘 또 제비니맘이라고. 제비니 모를까봐요. 제빈이가 누군데? 시원해, 친구. 월요일날 수업 오는 애야? 네네네. 그래, 한 번밖에 못 봐가지고 내가. 또 그 뒷줄은요? 비옴님? 비옴님 옆에 누구지? 생명은 잘한다. 그 옆에는 꽃돼지맘 미니리미님. 그 뒷줄은 썩은 물들. 아니 지윤이 엄마는 오랜만에 왔다. 또 뒤에는 갱달님 옆에는 개똥이네. 그 옆에는 유라동 누구? 거북이님. 또 유정이 엄마 어딨어? 또 그 안쪽에는 크리스탈. 또 그게 다야? 그리고 뒤에는 저 엄마 오랜만에 왔다. 사랑의 맘. 얼굴 잊어물만 해 오네. 1년 만에 오나? 한 학기 만에 오나? 한 달 만에. 거짓말 하지 말고. 한 달이면 이번 학기에 처음 오는데 뭘 한 달 만에 와. 아니 이번 학기 안 하면 방학이 있었고 뭐 그게 뭐가 한 달이야. 석 달은 됐겠 최소. 마음이 한 달이라고. 아이파크 2차에서 여기 오는데 이래 오래 걸려. 그 옆에는 진서 엄마가 또 데리고 왔구나. 아이고 따로 왔어요. 또 뒤에는 처음 뵙는 분들 아이가? 상크미님이 누군데? 마스크를 하니까 모르잖아. 무슨 수술했어요? 그 옆에는
거기서 많이 뵀는데 자주 왔는데 요즘 오랜만에 온다. 어디 살지? 내가 유아초 다녀요? 그래? 1학기 때 많이 왔지? 네. 저 저번 주에도 왔어요. 저번 주에도 왔다고? 나 원래 처음 보면 이번 학기에 처음 조용히 왔다 갔지? 댓글도 안 달고 댓글 출석부 댓글 없잖아. 나 다 기억해요. 우린 일단 내가 까딱했으면 또 잘난 척할 뻔했다. 그 은정씨 옆에는? 어? 세비짱. 아, 세비짱님. 대한민국은 익숙하다. 또 문 앞에는 아무도 없고? 네. 그래. 그 앞에는 대한민국 뭐였지? 만복맘님. 그래. 인문학기행 10월 27일. 겨울 캠프는 1월 둘째 주 목금토. 그리고 또 뭐 있지? 아이파크 1차 도서관 강의.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 뭐 붙었나? 아이파크 1차 안 붙었어요? 한단 말이가 안 한단 말이가. 11월 둘째, 셋째, 넷째 목요일. 어제 보니까 잠수내를 통해서 누가 한 명 들어왔다 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잠수내 들어가서 검색해봤잖아. 여러분들 이게 돈 안 내가지고 잠수내 못 들어가죠? 네, 잠수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제 대화명으로 검색했잖아. 검색에 쭉 있죠. 옛날에 우리 명익이 초등학교 때 했던 수학 노트 이야기 지금도 나오잖아. 그리움 번님 등 명익이 노트가 참고가 되고 막 나오죠. 뭐 알도 아나 몰라. 관심이 없지.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엄마가 제 최근 강의를 아주 잘 요약해놨더라. 여기 보니까 잠수내 영어교실 팀의 어떤 아줌마가 유튜브에서 아주 많이 봤나봐. 또 버벅거린다 이게. 그냥 어? 왜 이게 어? 여기 있네. 이분이 이봐 링크도 다 해놓고 신천초등에서 한 영어 강의 뭐 이런 거 수학 강의 뭐 세 개를 링크 해놨죠. 그리고 요약해놓고. 근데 요약이 보통 엄마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적거든. 이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을 거의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아마 누가 들은 것 같아. 가끔씩 이렇게 잠수내에서 저를 소개하는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이봐, 길게 적어놨죠. 요약 링크까지 해놓고. 이러니까 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카페가 홍보되잖아 지금. 이런 글이 한 번씩 올라가면 또 그래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야기 했나? 우리 고등학교 때 잠수내 서울에 올라갔었는데 코엑스에서 잠수내에서 강연하는데 내 티켓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안 했어? 레이디 가가나 이런 사람들 오면 인터파크에서 예매하는 거 알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땡 하면 5분 만에 전석 매진되고 이런 거 알아? 진짜 안 와. 저도 잠수내서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신청 글을 받는 거라. 신청 댓글. 그 제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코엑스에 올라가서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한 강의를 잠수내에서 개최를 했다니까. 그때는 가끔씩 이렇게 유명한 회원들 초청해서 하는 강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분 만에 매진됐잖아. 모르네. 그래, 이 동네 엄마들은, 또 달서구 촌동네 사는 엄마들은 이거 몰라.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직 모르죠. 답답해 죽겠네, 진짜. 지금 언제 이야기인데, 내 초등학교 때 썼던 글 뭐 이런 게 아직도 잠수내 검색한 거 있다니까? 어이씨. 아니, 제가요, 우리 애 데리고 체험학습을 가잖아?
그럼 최목에서 갔다 온 이제 후기를 올리잖아요. 잠수에 올린다니까. 왜냐면 상품권도 주고 하니까. 좋은 글을 써 올리면 상품권 주고 뭐 3만 원 주고 이러거든. 그 옛날 엄마들은 이제 진짜로 제가 체험학습 다니잖아? 그럼 그걸 그대로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갔던 식당, 제가 갔던 집, 숙소 이렇게 쭉 돈다니까? 요즘 엄마들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 인터파크 MA 이야기가 났으니 말인데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가 지난주 군대에서 고생한 이야기 했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부대를 복귀하기 싫어한 이유가 있어. 폭력 때문에 이제 그 내부 고발자가 되는데 폭력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신고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제가 가서 막 그 부대하고 협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애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부 고발자 신세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도 왜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가 소속한 곳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 폭로하면 그 집단 구성원들로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뭐 오히려 2차 피해를 받고 이러죠. 그 검사들 중에 왜 용기를 이번에도 보니까 그 강원랜드 그 무슨 비리? 채용 비리를 수사한 여자 검사 임무식이가 그 윗선에서부터 막 압력이 돌아가지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수사 못하게 막 막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잖아.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자기들끼리 수사해가지고 무혐의 처분 다 했죠. 그 강원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강원랜드 사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나? 이게 내부 고발. 우리가 내부 고발 때문에 이제 고참들이 있는 자대로 복귀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탈행하겠다 한 거거든요. 그때 하여튼 처음에 이제 폭력 때문에 막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잘 넘어가서 이제 다른 배로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이제 잘 생활했거든요. 그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내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부대에 있으면서 레이디 가가가 내한 공연을 한다는 거라. 아빠 보고 티켓팅을 좀 하래. 근데 처음으로 그런 거 해보거든. 인터파크 들어가가지고. 근데 내 클릭이 늦잖아요. 내가 요즘도 내 총싸움 게임을 해보면 아는데 젊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 만나잖아. 내가 먼저 적을 발견했어. 총을 갖다 댔어. 근데 내가 죽어 있어. 이걸 보고 반응 속도 반속이라고 하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움직였는데 늦은 거지.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늙었구나 하는 거 이제 인식하는데 그때 인터파크 애매할 때도 벌써 한 7, 8년? 6, 7년? 5년? 됐네.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모기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모기님은 그래도 내보다 10년은 젊으니까 여자고 하니까 또 클릭이 빠르잖아. 그래서 이제 저도 하고 모기님도 하고 막 열심히 클릭을 했다니까. 그 전에 이제 인터파크 그 좌석 배치도 이런 거 다 보고 우리 애가 주문한 게 뭔가 하면 스탠딩 좌석을 예매하라고 했어. 스탠딩 좌석이 뭔지 알아? 무대 스탠드 앉는 거 말고 서서 막 흔들면서 막 익하는. 근데 이제 워낙 이 대규모 공연이니까 스탠딩석이 몇 개의 블럭으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인터파크 홈페이지 보니까 그 좌석 블럭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그림을 내가 이해할 때는 이쪽이 제일 앞쪽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클릭해가지고 예약을 했다니까. 근데 모기님이 내보다 더 앞선 번호를 예약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예약했다고 이제 우리 아들한테 그래 네 부탁도 했다 하면서 막 워낙 군대에서 힘들게 살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제 기특하기도 해서 기꺼이 하겠다고 그렇게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예매 번호를 알려주니까 나중에 우리 애가 막 난리가 난 거라. 아빠 누가 이렇게 뒷자리를 예매하라 했노 하면서 막 지랄하면서 막 그래서 뒷자리 아닌데 하면서 굉장히 앞자리인데 좌석 배치도 보니까 그게 제일 앞부분이더라 하면서 A 블럭, B 블럭, C 블럭, D 블럭, E 블럭 뭐 이렇게. 그래서 내 E 블럭 앞쪽이라고 예매했거든. 1000몇 번인가? 좌석 번호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닌기라. 이거는 입장 순서대로 앞자리 막 채운대. 블럭 A, B, C, D, E, F, G, H라고 해놨는데, 블럭을 해놨는데, 난 그래서 그 블럭의 앞 위치를 보고 이제 예매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스탠딩석은 그냥
번호순으로 입장해서 입장한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채운대. 그래가 우리 애가 막 지랄을 하면서 막, 이래가 우야녹 하면서 막, 하여튼 내 스트레스 얼마나 주는지. 근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이 좌우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는. 제가 아직 이번 학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가 마지막 전날 밤 하는 말이라고 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어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로마 병경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나를 비운다 해서고 뭐 욕심을 버린다 해서고 택도 없는 얘기 자꾸 하고 있더라. 그럼 불가능해. 나를 비우죠. 예를 들어 수학 공부에 대해서 나를 비워. 그러면 영어 공부가 쑥 들어와. 왠지 알아요? 사람은 그릇과 같아서 뭘로 채워야 돼. 안 채우면 못 살아. 자살해야 돼. 아무런 그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받아들이죠. 마치 밭이 항상 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비운다 이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를 비운다, 나를 버린다, 뭐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말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내려놓게 된다니까. 아이가 소중하잖아요. 진짜 근데 절망적 순간에 가면 아이도 내려놓게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듯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았잖아.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 너무 좋아했어. 총애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거든.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앞에 3명이나 되는 다른 아내를 얻었잖아.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넷 있어. 이 네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건데,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 너무 좋아했어. 총애했어.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요셉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이제 너무 잘난 척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어. 그래서 겨우 어떻게 이집트에 팔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11번째 아들은 죽은 걸로 인식되는 거예요. 형들이 거짓말해가지고. 12번째 아들이 이제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 그리고 아들들을 시켜서 이집트에는 양식이 많다 하더라 하고 소문을 듣고 아들들을 보냈잖아. 큰 아들들을. 갔더니 누구야? 죽은 줄 알았던 11번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총리가 돼서. 근데 이 총리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막내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형들한테 딜을 한다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얻고 싶으면 막내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너가 진짜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쌀을 못 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양식 주는 대신에 막내를 보자 합니다 하면서. 그때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형들을 따라 보낸다니까. 그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소중하냐. 도저히 놓칠 수 없고 잃을 수 없죠. 근데 어떤 절망적 상황이 되면 이것까지도 놓게 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혹시 우리 아이가 바다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그 바닷가 벤치에서 내가 울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는 것이다. 이건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군대를 탈영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델타 주면서 이제 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나도 이제 자신이 없는 거 너무 불안하니까. 그때 내가 한 고백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죠?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밀려가면 이게 내려놓아지는 거지. 내가 내려놓는 거 안 돼.
여러분들은 뭐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뭐 나를 비운다 캐사코 욕심을 버린다 캐사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버릴 수 있는 존재, 내가 선택한 것 같으면 버릴 수 있지. 그게 아니거든. 밀려서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노? 어? 레이디 가가 그래. 그러니까 애가 막 지랄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 군대에서 험한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거라도 밖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레이디 가가 그 표를 애매했는데 잘못 애매했다고 또 그냥 지랄을 하고 있잖아. 내가 고생한 건 전혀 인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인터파크 전화를 했잖아요.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했다니까. 그래가 인터파크하고 내가 30분 이상을 싸웠어. 너 좌석 배치도가 그래서 내가 오해했다. 좌석 배치대로 해야 될 거 아이가 하면서 막. 그 그림 보면 그래 생겼. 나는 공연을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서태민석은 편의상 블럭을 구분해놨을 뿐이지 입장 순서들 앞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난 몰라. 공연이나 뭐지 요즘 애들 가는데 뭐고 젊은 애들 가는데 어? 클럽 이런 데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제 그 고객 상담 실장 바꾸라 캐가 있잖아. 막 또 막 어떤 여자가 봤다 아줌마가 봤다 막 고함 지르고 막 있잖아. 누가 그림 잘못 그려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대. 뭐 아버님 말은 알겠는데 그건 아니다 하면서 아버님이 경험이 없어 그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고함을 지를수록 저쪽에서 완강한 거라. 이건 뭐 바꿔줄 수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거기서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지혜가 생각났어. 그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모드를 바꿔가지고 거기서 막 울면서 있잖아. 사실은 우리 애가 군대가 있는데 군대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구타사건도 겪고 이래가지고 아빠가 밖에서 도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을 한다니까 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빠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애매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내가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고 그래가지고 클릭도 늦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내가 내 가난함을 이야기해줘.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했죠. 엄마들의 연약함 이런 걸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소화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스며들어. 안 그러면 다 잔소리가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버전을 딱 바꿔가지고 갑자기 내가 달린 거, 이게 내가 십자가에 달린 거라 내 부끄러움을 내놓은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행위는요, 그 당시에 반란의 수괴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그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많은 반란 운동이 일어났거든. 우리나라 왜 일제강점기 때 뭐 만세운동도 있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독립운동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반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란이 대부분 로마에 진압당하겠죠. 진압당하면 그 반란의 수괴들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사실은 이건 뭐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도 있어. 나무 막대기 길게 해놓고 여기다 단다는 설도 있고 이래.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십자냐 일자냐가 아니고 그 이제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까불다가 이래 뒤진다. 이걸 전시하는 게 십자가에 주로 소요의 그 우두머리들을 처형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이 있거든. 예수님도 그렇게 부끄럽게 달렸다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지금 너무 막 종교화돼가지고 신의 아들인데도 우리 죄를 뭐 대속하기 위해서 몸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건 진짜 뭐 여러분들 또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네. 왜곡도 보통 왜곡이 아니에요. 내가 인식하기로 그래.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은. 그래서 저도 뭐 생전 한판 얼굴도 못 본 인터파크 상담 실장 아줌마한테 막 울면서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바로 녹더라고. 듣더니 아까 싸울 때하고 다르거든.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도 너무 울컥합니다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좌석 번호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간 지나면 캔슬도 있고 이러거든. 비싸잖아요. 10몇만 원인가 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공연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다니까. 아주 앞자리로.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아이들 앞에도 그렇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렇고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 맨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한테 스며들어가게 하고 싶어서. 내 자랑을 하면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이 생각 들죠? 내가 뭐 잠수내 전설이다 하고 하니까 그래 니 잘났다 싶지. 그래서 우야라고 뭐 익하잖아. 근데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막 적고 익한다니까. 아주 중요해. 뭐 갑자기 뭐 이야기 왜 나왔지? 잠수는 이야기하다가 티켓 파워 이야기하다가 그래 레이디 가가 이야기하다가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할머니 조각부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생의 유전 이걸 제가 계속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내가 부모님의 DNA를 유전받았지만 그저 문화 DNA라고 있다고 했죠. 밈이라고 불러요. 생물학자들 리처드 도킨스 이런 사람들에 따르면 생물학적 유전 GN이 이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유전 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문화적 유전도 복제되거든. 그래서 저는 제 스승이나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회 형들 누나들의 삶이 내게 그대로 복제된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사는 걸 보고 제가 그대로 따라 사는 거라. 이상하죠. 저는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게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생긴 게 그래 안 생겼죠? 절대 누구한테 고개 숙일 것 같지 않게 생겼잖아. 운동권 출신이 이제 감옥도 가고 이러는데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저는요 우리 애 다니는 중학교 교장선생한테 가서도 무릎 꿇는 적 있고요. 나중에 시간 나면 다 이야기해 줄게. 오늘 뭐 12시까지 끝내라고 또 뭐 고인물들이 나를 압박해가지고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선택한 그림책은 제가 학기 때 한 학기 한 번씩은 반드시 다루는 자, 여러분들 이거 뭐 지난 강의도 이 책을 다룬 강의들이 많고 하니까 하지만 말할 때마다 이제 제 상태가 다르니까 듣는 사람의 상태도 달라요. 그래서 맨날 듣는 말 같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자, 너는 특별하단다예요. 이거 그림책 가운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이라고 했어요. 원래 보니까 4탄도 나왔다. 너는 특별하단다가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3권까지 있었는데 원래 2018년에 4권도 나왔어요. 제가 어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이 지은이는 맥스 루케이도라는 맥스 루케이도 영어네. 미국의 목사예요. 이 복음주의계 유명한 목사님이라는데 이분이 이제 이 그림책을 통해서 대박 났죠. 대박. 알라딘이 한번 검색해봐요. 이분이 낸 책을 보면 물론 이제 기독교 세관이 녹아있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표면만 읽으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그래서 표면 너머에 있는 걸 이제 읽어내는 거죠. 성경을 쓴 표현들을 표면만 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소화되지 않고 이런데 이 책이 주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가 이거고 2위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고 했죠. 저는 뭐 내 마음에 닿는 감동으로 말하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가 더 훨씬 더 저를 울려. 근데 이제 그건 좀 인간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좀 그죠 이면적인 것을 포착해낼 수만 있다면 이제 더 깊은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 컨텍스트를 담고 있어서 강의하기에는 이 책이 훨씬 좋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그렇고. 막 울고 이러기에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가 훨씬 좋아. 지금 몇 분이에요? 어? 자, 12시 되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마이크를 꺼. 국회 가면 그러잖아. 바른 시간 초과하면 마이크. 현숙쌤, 알았지? 12시 되면 마이크를 꺼. 너는 특별하단다. 영어로 you are special. 근데 이제 너는 특별하단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이 말은 특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남들과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흔히 듣기에는 너는 특별하다 이 말을 너는 우월하단다
너는 뛰어나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남들과 다르다, 특별하다 이 말은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남들과 다르다, 남들과 달라서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특별하다는 말이 우리말이 주는 뉘앙스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과 딱 결합해가지고, 그죠? 너는 어떤 면에서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랄까 하면 이거 바람 넣으면 안 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이게 속표지예요.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 이야기. 이번 학기에 이거 뭐야, 우리 한솔에서 엄마들 처음 오고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또 하는 거야. 고인물도만 있으면 내가 이 책 안 할 텐데 우리 처음 오시는 엄마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언덕 사진이 잘렸죠. 언덕 여기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전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전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나무결이 매끄럽고 항상 잘 칠해진 웬믹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무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잿빛 전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들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지. 펀치넬로도 그 중의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면 웬믹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전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전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전표를 붙였어. 전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엉덩이에 발을 헛디키라도 하면 또 전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전표가 많이 붙어있다고 덤으로 전표를 하나 더 붙이는 웬믹들까지 있었다니까. 전표를 많이 받을만 해.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전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믹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 그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전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지.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어. 루시아에게 웬믹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전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전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전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속으로 생각했어.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느냐고 물었어.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 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왜인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그렇게 말하고 루시아, 표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웬믹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어.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가 소리쳤지만 루시아에게는 들리지 않았어.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웬믹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전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보았어.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어.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 눈이 동그래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팔 길이만한 망치가 놓여 있었어. 펀치넬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어.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내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보았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만드니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에 들어서 난 물 좀 줘.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러고는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전표들을 천천히 보며 말했어.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진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애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별표나 전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피식 웃었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자기를 만든 이 목소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엘리 아저씨가 말했어.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웬믹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펀치넬로가 말했어.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 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 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의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었어.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네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어. 기억하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가 말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어. 아주 단순하죠. 이제 기독교적 이 목사가 쓴 그림책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 책 속에 녹아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엘리라는 목수라는 이름도 그렇죠. 엘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전능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엘.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주 능력 있는 신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엘자를 앞에 붙여.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사전적으로는 그 젖가슴이 풍성한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을 나타 엘 샤다이 아기를 낳은 엄마의 젖처럼 항상 그 먹일 것이 많은 하나님 이런 뜻이죠. 엘 샤다이. 또 뭐 엘로힘 이렇게 보죠. 엘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목수의 이름도 공교롭게도 엘리야. 엘리. 이게 이슬람 쪽으로 가면 알이죠. 알. 알라 할 때 알. 이게 이제 전능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세계관을 여기 녹여놨어.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래 이 목수가 나무 사람들 만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무 사람들의 세계에서 서로 금빛 별표와 전빛 별표를 늘 들고 다니면서 서로 붙이기 바빠. 그렇죠? 이걸 보고 이건 이제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제 선악과 이야기죠. 선악과.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 전에도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 열매로 비유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 말씀 자주 드렸죠. 이게 성경에 쓰인 수천 년 전이니까 그 나무 열매는 주요한 양식이었어요. 먹거리였어요. 수렵 채집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수천만 년 전에 한국사 공부해보면 수렵이란 말은 작은 크기의 동물들을 토끼나 이런 거 잡아서 이제 단백질을 보충하는 행위고, 수렵 채집은 뭐예요? 잎사귀나 나무 열매를 따서 뭐 먹는 이런 행위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그죠? 중요한 양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음까지 말하기 어렵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소중하잖아. 근데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의 관계가 소통이 막히죠. 이거 끊어진다. 옛날에는 우리 형광등에 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형광등이 아니고 뭐지? 전구였지. 전구에 필라멘트 끊어지거나 이러면 불이 꺼져.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 담아 죽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 말 들어봤어? 더 오래전에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같은 거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연결 불량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나고 라디오 소리가 안 나고 이럴 때 있었거든. 그럴 때 라디오 죽었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라디오 트랜지스터 통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다시 또 찌직거리면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래요. 그 죽는다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뭐 죽음의 의미가 있죠.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심장 박동이 정지된다든지 또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죽음의 다른 의미도 사회적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죽음의 사회적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죽어서 저 남부정장 근처에 가면 화장장 있죠. 화장장에서 화장하잖아. 그래서 어디 뿌리거나 아니면 뭐 그죠? 하면 어떻게 돼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게 죽음의 사회적 의미예요. 죽음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의학적 의미, 생물학적 의미, 뭐 이런 게 있어. 사회적, 법률적 의미도 있어요. 법률적 의미로 죽음이란 건 뭔가 하면 권리의 그죠? 주체가 그 권리 주체가 이게 뭐야 카노? 이걸 뭐 인격이라고 하는데 법인격이라고 하죠. 법률 행위를 할 그 권리의 소멸 이거죠. 법률적으로 죽음이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당사자가 돼서 그죠? 전세 계약을 체결하잖아. 근데 내가 죽으면 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 법률 행위 주체의 소멸이죠. 법률적으로 의미로 죽음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죽음의 의미는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에서 내가 판단하면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들 늘 하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시댁이 소통이 안 되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시댁하고 잘 지낸다는 기적적인 옆에 애들이 가끔 있던데 그건 지가 잘해서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잘했으지 뭐. 이상하다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금빛별표와 전빛별표가 잔뜩 있어. 그래서 보는 사람을 바로 스캔해가지고 붙이죠. 자는 좀 싸가지 있어 보이네. 딱 금빛별표. 자는 영 아닌 것 같아. 잿빛점표.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엄마들끼리 몰려다니잖아. 어느 정도. 맞죠?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그랬죠? 항상 누군가가 내게 표를 붙인다니까? 저처럼 저는 완전히 판치넬로과예요. 모든 면에서 맨날 잿빛 점표만 붙었어요. 뭐. 저 어둠의 세계로 가면 이제 좀 별표 좀 붙지. 닌 도박을 잘하네. 하면서. 전 노름에 대해서 아주 장래가 촉망됐다니까, 진짜로. 승부를 하면 탁월한 재능이 있어. 어릴 때부터. 심리전부터 시작해서. 특히 제가 그 세븐카드 치잖아요, 포카. 세븐카드 알아? 이건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제 하도 오래된 우리 고인물들 때문에 내가 옛날에 하우스 다니면서 어떻게 노름을 했는지 이건 다 말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잿빛 점표나 금빛 점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붙여. 이게 선악과죠. 선악을 아는 지식.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 제가 말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은요, 관계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이에요. 그죠? 근데 뭐 자연과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도로교통법에 옳고 그름 있죠. 제가 늘 우리 교회 갈 때 앞산 터널을 지나가는데 앞산 터널은 요즘 구간 단속을 해. 구간 단속 제한 속도는 평균 80km죠. 그러니까 그건 지켜야지. 이건 이제 도로교통법에 관한 지식의 옳고 그름이지. 그죠? 평균 속도가 얼마? 80km의 20%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래서 터널 들어가 보면 꼭 아줌마들 80km, 79km 아슬아슬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답답해 죽겠어. 거기에 플러스 20%를 해야 돼. 그래서 96km로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가면 단속을 안 당한다고. 근데 전부 무슨 지가 무슨 답답해 죽겠다니까. 하여튼 막 곰뱅이처럼 가고 있어. 제한 속도의 20%를 초과하면 단속된다고. 자, 80km가 제한 속도잖아요. 구간 단속 속도야. 그러면 80에 20%는 96km잖아. 96km 정도로 가면 단속을 안 당한다고. 난 한 번도 단속 당한 적이 없어. 그리고 꼭 앞에서 절어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전다는 것도 전문 용어인데 힙합 씬에서는 하는 말이죠. 알아? 슬럼가에서 이런 말 해. 전다 이런 말 몰라요?
쩐다하고 다른 말이에요. 전다, 절름거린다, 절름발이 몰라? 당구를 칠 때, 자기 실력대로 못 치고 계속 헛발질하고 이런 거면 전다 이렇게 하죠. 힙합씬에서 랩 가사를 잊어버리잖아. 이걸 보고 전다하지. 실수했다 뭐 이렇게. 이건 전문 용어라 가지고. 근데 하여튼 운전할 때 꼭 전원 옆에 애들이 있어. 그거 딱 80km 딱 지키면서 막 80km는 뭐 그래도 봐줄만한데 막 70km 막 이래. 그런 애들 뭐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불러. FM이라고 하죠. FM. 교범대로 딱 원리 원칙대로 벽창호처럼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줌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가끔 있더라. 여기도 있어. 근데 무슨 이야기가 이리 갔노? 그래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요. 옳고 그름. 관계에서 옳고 그름은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철저히 주관적이거든. 그죠? 옳음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2년 전인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책 냈지. 하버드 명강의를 최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근데 객관적 정의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에 있어서는 정의인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아니고 레지스트죠. 예를 들어서 안중근 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어. 우리로서는 의사잖아, 의사. 일본의 입장에서 어때요? 테러리스트지. 이런 식인 거라. 그러니까 정의란 건요, 철저히 주관적이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전부 내 기준이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내 기준을 적용한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우리가 속아가지고 원래 옳고 그름은 관계를 해쳐.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양식이란 뜻이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또 살아. 예수님 말을 또 빌려서 미안한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먹고 살아야지 예수님이라고 굶고 살겠어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 새끼 밥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그냥 좋은 가치가 내게 들어와서 그 가치를 실현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내가 내 존재감이 있죠. 그래서 복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속은 거죠. 그걸 보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비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 판치넬로 이야기죠. 잿빛 점표나 금빛 점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붙이고 있잖아. 우리 선악과 먹은 적 없죠? 선악과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걸 먹었구나. 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를 기를 때 맨날 이렇게 키웠거든. 옳고 그름을 가지고 키웠어. 한 번도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엘리나 루시아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내 기준이 절대적이다. 내가 이번 주에 왜 이 책을 가지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5학년 애들하고 제가 수학 수업을 하는데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원이 엄마도 있는데 지원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얘가 항상 하는 이야기야. 난 동생들이 너무 싫어요 하면서. 동생 둘이나 있거든. 그것도 남자 동생들이. 이것들은요 뭐 어쩌고 내 걸 빌려가가지고 뭐 다 이자 먹고요 안 가져오고요. 그래서 화나겠어 안 나겠어요 하면서. 그럼 화나겠네 하면서. 근데 뭐 엄마는 어쩌고 뭐 엄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동생한테 지 물건을 빌려줘서 잊어버렸으니까 엄마한테 그건 손해배상을 하면 아마 엄마가 배상해 줄 거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이 나가지고 막 동생들을 막 선악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듣다 안 돼가지고 그게 아이고 하면서. 쟤는 뭐 특히 동생이 남자라서 둘 다 남자라서 너무 막 하여튼 기분이 나쁘대. 니는 여동생이 있으면 더 죽일 거다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옆에 엘이라고 있어. 여동생이 있거든. 맞다 하면서. 네 여동생 한번 있어봐라 하면서. 내가 했거든. 여동생 있으면 네 옷도 갖다 입고 막 남동생인 걸 감사해라 하면서. 그 가지고 얘가 뭐 벌쩍 뛰면서 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면서. 선생님 살아보세요 하면서. 사사건건 미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들하고 이제 대화가 된 거죠. 그게 아니라 얘야 우리 안에 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네가 남동생이라서 네가 지금 막 속상하고 미치겠지? 그게 아니고 여동생 있는 예리도
예원이 없으면 좋겠다고 맨날 말한다 하면서. 큰애들 다 극하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선생님이 스승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너희들 처음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을 충분히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동생들이 나타났어. 충격받았지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참 이구동성으로 충격이죠 하면서. 선생님 스승님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마치 여자가 부인이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첩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 같은 충격이라 하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나 속상하겠노. 엄마 아빠 사랑을 충분히 혼자 받다가 갑자기 동생들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다 뺏기니까 너무 속상하지 하면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근데 얘들아, 동생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선악과가 있다는 말을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 말대꾸 계속 하면서 저는 또 제 이야기를 하고, 수학 공부는 못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예리가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 한가 뭐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모들도 자기가 더 좋아하는 자식이 있죠 하면서. 엄마들끼리 대화하는 거 봐도 이게 제정신이 아니더라. 엄마들도 극하대? 그래 사실은 있지 하면서. 그겠지. 내가 밥 먹다가 카대?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이제. 이건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리한테 했어요. 아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다만 그 자식의 상태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아주 몸이 약하고 설구픈 자식에게는 계속 막 신경이 쓰이고 막 더 안타깝고, 그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들이 보통 동생을 막 이렇게 하고 너희들 보고 양보하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동생들은 너무 약하고 어리고 서글프고 이래서 마음이 그렇게 가는 것이고, 너희들은 첫째라서 어젓하고 믿을만하고 이래서 너희들 보고 양보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도 모른다니까. 왠지 어떤 애한테는 더 사랑이 가고 막 마음이 가고, 어떤 애는 좀 믿고 이렇죠. 마음은 똑같아. 한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달리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이거 자기도 모르니까 위험한 말들 막 하더라. 그래 뭐 더 마음이 가는 애가 있어 계산해서. 선생님 하나 키우니까 모르죠 계산코 뭐 있잖아. 그게 아니에요. 이 엘리 같은 분을 만나보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돼요. 신기하다. 엘리는 루시아에게도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하고, 펀치널에게도 너는 특별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마음이 같잖아. 저도 해봐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그랬어. 그죠? 성실하게 살아서 그죠? 흠잡을 데 없는 형제한테는 그런 대로 너는 참 장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요. 저처럼 사고치고 이래가지고 마누라도 버리고 이런 형제에게도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표현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살아났잖아요. 마음이 같죠.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죠? 이걸 이 버전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말할 뿐이에요. 마음을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했죠. 늘 같은 자식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있잖아요. 건강이 염려돼가지고 이제 그만 불 끄고 자라 이렇게 말하게 돼. 근데 맨날 PC방 다니고 이런 놈이 있어.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말은 서로 달라. 부모가 어떤 때는 불 끄고 자라, 공부 그만하고 불 끄고 자라 했잖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발 정신 차려서 공부하라 한다니까. 근데 이걸 만약 문자만 딱 따서 기록해놔봐. 기록해놓고 수천 년이 흘렀어. 수천 년 후에 사람들 읽을 때 어떻게 써요? 이게 무슨 말, 뭐 이랬다, 익혔다, 적혔다. 성경은 익혔다, 적혔다 하는 말 많거든. 상황과 시대적 배경, 문화, 이런 게 있어서 그때 그 말을 한 건데, 원래 그건 다 고려하지 못하니까 문자만 따, 텍스트만 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죠. 이렇게 대부분 텍스트만 주목해가지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옹색하게 만들고 막 이러죠. 죄인 만들고 막.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뭐 내가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막 가면 있잖아. 막 숨도 못 쉰다니까. 침도 꾹꾹 못 삼켜. 조심해야 되고요. 막. 그게 아닌데요. 그냥 당당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야죠. 아이들 보면 우리 엄마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활기차야 돼. 근데 엄마가 선악으로 늘 판단하니까 어때요? 애들이 기가 죽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랬죠. 우리가 속았어. 이게 이 그림책의 비유라면 금빛 별표와 잿빛 점표를 가지고, 이건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춤 잘 추면 막 방탄소년단 하면서 막 금빛 별표 막 쫙 붙이죠. 뭐 미국 3대 음악상의 2개를 뭐 석권하고 막 훈장까지 받고 막, 그죠? 뭐 몇 억 뷰 뭐더라? 빌보드 차트에 뭐 그 2번이나 올라간 최초의 한국인이고 뭐. 이렇게 그 분야에서 잘하면 금빛 별표가 막 붙어. 또 다른 분야 있죠. 싸움 잘하면 또 거기도 막 쫙 하면서 뭐 시대를 호령한 뭐 주먹 김태촌 하면서 막 무슨 파예요 뭐 보스 뭐 조양은 하고 뭐 붙죠. 어느 분야 하나 다 이렇다니까. 이게 전부 금빛 별표, 잿빛 점표죠. 물론 잘하면 참 기쁜 일이지만, 그죠?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잘하고 이런 건 칭찬하고 하는 게 마땅한데, 그러나 그것하고 그 존재적 가치하고 다른 거죠. 이걸 잘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잘 소화해서, 아, 선악과라는 것이 관계를 해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뭘 해야 돼? 내가 아이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줘야 되지. 생명나무는, 생명이란 말을 내가 네이버에서 찾아봤다 했죠.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 국어에 단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네이버 국어사전 생명이라고 찾아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을 살리는 어떤 힘 또는 능력,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체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힘은 음식이죠.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돼가지고 한 2시간쯤 지나면 온몸에 당으로 변해서 공급되죠. 그럼 몸이 바이털, 이제 활기 있게 움직여. 자, 마찬가지로 점점 계속 잿빛 점표만 붙이니까 어떻게 돼? 겁나가지고 밖에 못 나가잖아. 우울증이지, 이게 우울증. 펀치는 그 상황이 됐어요. 하도 남들은 욕먹으니까 이제 자존감이 낮고 이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남들 앞에 고개를 못 쳐들고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고 이런 엄마들 많다니까. 애들도 그렇고. 잿빛 점표를 자꾸 붙이고 나쁜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우리는 잘 되라고 하는 지적이지만 이게 아이들한테는 소화가 안 돼. 근데 어떤 말이 살린다고요? 저는 어떤 말이 살았어요? 너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이 말을 딱 듣고 내가 살아났다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다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니는 인간 안 되겠다 하고. 내 평생이 상처가 돼가지고 늘 말하는 말 있죠. 우리 형이 내한테 한 말.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쳐서 꼽히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수는 우리 와이프 보고 니 빨리 도망가라. 니라도 살아야지. 저 인간하고 같이 살다가 니까지 불행해진다 하면서 형수가 동수한테. 와, 내가 아무리 못 살았기로서니 내가 속상하겠어 안 상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내가 얼마나 낮아지겠어. 안 그래도 애들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 못 다니고 공장 다니고 이래가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하면 살라고 막 바둥거리는데도 맨날 그런 딱지가 붙으니까 저도 점점 이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떤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면 된다 이 말 들었잖아. 지금도 선한데 그 말 듣는데 내가 그때도 내가 축구하다가요 빨간 추리 입고 교회를 갔거든. 그때는 우리 철도 없고 이래가지고 우리 뭐 멋대로 자유분방하게 막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 우리 축구 공연 보이잖아. 빨리 저 말이 끝나야 우리 축구하러 갈 긴데 하면서 우리 축구 아니면 난 교회 못 다녔거든. 내 마르크스 주자인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 그래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난 관심이 없고 빨리 끝나면 축구나 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요? 우리 마누라 또 도망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끌려가 그지 끌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처음 듣는 말 하더라.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뭔가 자꾸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야 되지. 내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죠. 근데 사람이면 된대. 행복해진대. 그 말 듣고 내가 진짜 거짓말 못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안 믿겠지만 그때 저는 30대였거든. 아주 혈기방장한 운동권이고
저는요, 항상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좋을 때는 있잖아. 항상 손을 번쩍 들고 있잖아. 그러면 온 교회 형제 다 손을 번쩍 들었어. 데모하듯이. 내 따라서 딱 하면. 내 손 들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 직업운동권 청년이. 모르지? 보통 사람들 손 이렇게 데모할 때 막 익하잖아. 가면 막 익한다니까? 힘 주면 된다고 막 익해.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끝에만 딱 끊는 거라 이래. 태권도 할 때 애들 배우잖아. 지를 때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내지르면 촌스럽고 그게 아니고 딱 끝에만 딱 이렇게. 이거 알아요? 이것도 팔 서는 거도 똑같아. 딱 끝에만 딱 끊어주는 거야. 프로는 이래. 딱 손 젓는 것만 봐도 자가 데모 좀 했네 이걸 딱 알 수 있어. 그날도 내가 손 번쩍 들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목사님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하면서. 방금 사람이면 된다면서요. 저 같은 사람도 되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울면서. 왜?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꼭 펀치넬로 같았거든. 나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행복하게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주변에서 다 내한테 잿빛점표를 붙이고 심지어는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하는 집마다 다 사고치고 한 거라고는 맨날 당구장에 다니면서 맨날 노름하고. 저는 당구장에서도 계속 돈 내기 당구 1, 2, 3 이렇게 해가지고요 3쿠션 치러 다닌 거라. 3쿠션이 뭔지는 알아? 공 3개로 치는 거라. 응? 다이를 3번 맞추고 공 2개를 맞춰야 되지. 아니면 공 하나 맞추고 다이 2개 맞추고 공 뭐 하여튼 3쿠션이라고 있어. 그런 거 치면서 맨날 내기하러 다니고 아니면 기원해서 바둑 두면서 내기하러 다니고 나중에는 하우스 가가지고 7 포카 치면서 상대방의 카드하고 눈빛하고 동작하고 배팅을 보면 상대방의 카드를 읽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오픈에 넣어가서 흐른다고 하죠. 오픈된 카드들의 숫자 이런 걸 쫙 입력하는 거야. 52장 중에. 너무 어렵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동네 노름판을 다 평정했잖아요. 기원, 당구장.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 갔어? 하우스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전부 이런 거니까 잿빛점표가 카삭해가지고요. 정말 저는 제 인생 제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카드라니까? 펀치넬로가 엘리를 만난 것처럼 네가 어쩔 수 없어 그래 살아서 그렇지.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잖아. 내가 아버지가 돼줄 테니까 우리 마누라고 그렇게 설득했잖아요.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마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제서야 내가 나중에 알게 됐죠. 성경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있잖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자는 누구든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자를 체포해가지고 예수에게 데리고 왔어. 니는 어떻게 할래? 하면서. 왜 데리고 온 줄 알아요?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니도 우리 조상 모세의 율법과 똑같네. 그럼 모세보다 더 크지 않잖아 이 말이라. 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상하네. 우리 조상 모세 밑에 있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만약에 살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놈아 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구나 이렇게 말하려고. 예수는 이렇게 해도 다치고 저렇게 해도 다치게 돼 있어. 일부러 예수를 공경에 받으려고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서 그냥 쥐가 쳐 죽이면 될 낀데 데리고 왔다니까. 예수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때 예수님 있잖아요.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낙서를 땅바닥에 뭐라고 쓰더래. 낙서를 했는데 뭐라고 쓴지 몰라. 사실 시간 끈 거지. 시간을 끌어서 군중들의 분노가 좀 식게 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당신들 중에 먼저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를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았죠. 돌로 치라 했으니까. 물론 앞에 단서가 붙었지만 당신들 중에 먼저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를 돌로 치십시오 했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부터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더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뭐가 생기죠. 어릴 때는 순수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이 돼. 그래서 그죠? 거리끼는 게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몰래 바람도 피우고 뭐 담뱃재도 아무데나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여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잿빛점표를 붙이고 있는데, 그죠? 그 여자를 살리는 지혜가 그거잖아.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이 여자를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거. 그래서 다 떠나갔잖아.
그 여자하고 예수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자한테 다시는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냈대. 그래서 살아났잖아. 나는요, 그 여자가 바로 나더라고.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나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당해서 죽임 당할 뻔한. 근데 네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가 돼줄 테니까. 이렇게 말한 분을 만났다니까. 이거 완전 뭐 드라마틱한 소설에 나올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 아저씨가 판치넬로한테 한 이야기가 똑같아 사실은. 그렇죠?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네가 소중하고 특별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렸잖아요. 그때 내가 34살이었는데 캄캄하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났어. 사람이면 된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거짓말이라도 그 말이 나를 살리니까.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들었잖아. 그전까지는 시시해서 못 들었어. 저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자기 능력이 없으면 신에게 의존하는데 이런 생각했다니까. 난 기독교인들 보면 인생 실패자들 같았거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지. 그걸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뭐 기도해 쌓고 뭐. 내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걸 알았지.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그죠? 생명은 사람을 살려.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매일 실습하고 있잖아. 엄마들한테 어떤 말이 튀어나오면 애가 죽죠. 자존감이 낮아지잖아. 근데 어떤 말을 하면 애들이 확 산다니까. 예리가 억하더라고. 그래도 엄마들이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죠 하더라고. 아이다고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예리도 좋아하고 애원이도 좋아한다. 근데 다만 아까 말했듯이 더 약한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첫째 둘째가 있으면 둘째가 더 어리고 연약하니까 그냥 젖먹여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이 둘째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지. 네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았다.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 대상을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어떤 애가 더 이뻐 보이고 어떤 애가 더 이래. 근데 그 근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계가 고장나서. 신기하게도 우리 엄마들이 제 강의를 듣더니 아이들한테 가서 극하대. 우리 지원이가 극하대.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말하기로 자기는 고장난 라디오래요. 이칸다.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죠. 우리는 고장났어. 어떤 기계에 윤활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들어와? 엉뚱하게 들어오죠. 그럼 기계가 버벅거리잖아. 자동차에 연료비 아낀다고 신나를 섞었어. 그럼 엔진이 어떻게 돼? 이상해지죠. 막 매연 생기고 막 이러잖아. 우리가 기계가 고장났어. 원래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윤활유를 먹지 못하고 뭘 먹었어요? 신나를 먹은 거, 신나를. 선악과가 우리 양식이다. 옳고 그름이 우리 양식이 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옳고 그름이 됐어. 이게 고장난 기계죠. 그러니까 지원이 엄마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한 거라. 내가 고장났구나 이걸 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전에 어땠어? 내 말이 법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죠. 모든 가족들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다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도 또 성경에 쓰여 있어. 옳고 선악을 아는 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지는 말 하나도 없어요. 이걸 컨텍스트로 내가 설명할 뿐이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다 지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무슨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을 신이라고 부른 줄 알아요? 황제. 한 방면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신이라고 불렀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능력 있다, 탁월하다 이 말이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늘 이기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신이라고 불렀다니까. 예수시대도 로마 황제 걔 이름 뭐고 어떤 황제가 쥐를 신격화했다니까. 도미시안 황제구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 높이고 이랬어.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음악의 신 바흐 알아? 하고 있잖아. 그 업적이 그 분야에서 탁월하다 이 말이거든. 우리도 다 그런 부분에서 신처럼 되어 있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일에는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 손대고 있지. 남편 손대고 애들 손대고 이래가 시댁도 좀 손보고 막 시댁은 자꾸 손 보는데도 안 따라서 문제지만 다 손대가지고 내 말만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잖아. 이게 속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고 꽉 짜보니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 올리브 나무를 꽉 짜면 올리브 기름 한 방울 나오듯이 우리가 딱 어떤 상황에 딱 십자가에 못 박혀보면 내 인생이 어떤 환경에 딱 몰려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구나, 사람이구나, 이게 나온다고.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살아보면 이상하게 이걸 보고요, 종교적으로 영이라고 표현해. 영하니까 무슨 귀신이 있는 줄 알아. 영 하는 말은 무슨 흐른다는 뜻이, 흐른다는. 올리브 기름 흐르잖아요.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발랐어, 부었어.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흐르죠. 머리를 타고 이렇게 흘러.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론이라는 모세 형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죠? 아론의 그 이 기름이 아론의 막 수염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내린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흐른다는 뜻이죠. 영이라는 말, 기름이라는 말은 흐른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마음도 흘러가죠. 어떤 마음이 제게 흘러왔어요. 그죠? 이게 영이란 말은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이란 말은 무슨 귀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죠? 뭐 신접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이 막 작두 위에서 막 고개를 할 때 신접하면 그렇다는데, 그런 이상한 요상한 어떤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마음이 흘러. 누구의 마음? 근원적으로는 예수의 마음이지. 저도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을 흘려보내죠.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저에는 이런 마음 없어. 나는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고장난 기계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다 지밖에 몰라. 지 기준으로 동생들 다 싫어하고 애들이 극하잖아. 이번 수학 수업하면서 애들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아들애들한테도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바로 그게 선악과다 하면서 내가 네 기준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든다. 네가 여동생 있어봐라, 좋아할 것 같지? 하면서 또 동생 둘이나 있다고 찌랄하네. 우리 석진이라고 있는데 걔는 동생이 셋 있다 하면서. 근데 동생 둘 있다고 뭐 푸념이야. 그 둘이 있어서가 아니고 셋 있어도 푸념, 하나 있어도 불만. 맞죠? 그건 동생의 숫자 문제도 아니에요. 내 기준이 문제인 거야.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얼마나 스며들지 모르지. 남은 문제는 뭔가 하면 엄마들이 이걸 잘 소화해서 저와 함께 아이들한테 이 마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라. 제가 매일 아이들 보고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없잖아요. 주로 집에서는 엄마들이 하거든. 엄마들이 잘 안 되잖아. 기계가 고장나서. 그래서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술이 돼야 돼. 내게 먼저 다른 마음이 흘러와야 돼. 저도요, 어떤 마음이 계속 흘러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다른 마음을 표현하게 됐죠.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신기하더라. 저는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면 이거 기적 같은 일들이라가지고. 어제 내가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었잖아. 그래서 게임하다가 새벽 1시에 배가 너무 고파. 밤에 밥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막 영유정 식도염도 생기고 막 이런데, 어제는 내가 밥을 딱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새벽 1시에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다. 밥솥에 밥이 없어. 냉장고를 열어보면 찬밥 뭐 며칠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어. 그래, 그걸 2분 돌려가지고 데웠다. 이제 비벼야 되잖아. 대접을 하나 꺼내가지고 비빌려까 뭐 김치밖에 안 보여. 김치만으로 밥 비비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참치라도 있는 거 싶어 막 뒤지기 시작했어. 없어. 할 수 없이 냉장고, 내가 그 싫어하는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뒤지니까 어디 맛있게 생긴 뻘건 게 있어. 도시락 통에 가득 들었어. 명태 조림 같이 보여.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김치하고 섞어서 비비려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 내가 이렇게 킁킁하고 근데 명태 무침 같은데 명태 무침 냄새가 아니네. 뭔가 좀 찝찝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불을 켜고 봤잖아. 불을 켜고 보니까 명태 무침이 아니고 더덕 무침이야. 더덕 무침인데 뻘건데 한쪽 구석에 허연 게 이렇게. 내가 했잖아요. 냉장고를 뒤지면 안 돼. 난 내 잘못이라. 우리 와이프는 항상 그래서 새로 늘 뭘 해.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위에. 가스레인지 위에 없으면 내가 그냥 자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있는가 싶어가.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꺼내가지고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 와이프 아침에 일 나시면 보라고 딱 개수도에 쫙 펼쳐놓고 내가 잤잖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우리 와이프 먼저 봤겠지. 내보다 먼저 잤으니까. 그거 반납하니까 봤대. 막 웃으면서 있잖아.
당신 또 강의할 거리 챙겼네. 옛날엔 제가 옹색해가지고요.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르고 나를 무시하나 하면서 있잖아. 안 그래도 내가 좀 자존감이 낮으니까, 지는 돈 벌고 나는 돈 못 버니까, 그죠?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나를 무시해서 그렇지. 그래도 남편인데, 이 무시하니까 반찬도 하나 만들어 놓고 맨날 곰팡이 피웠지. 이렇게 생각해가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랬다니까. 근데 오늘부터 내가 넉넉해졌어요.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유는 내게 없지만 이 말이에요. 근과 음이라는 말은 은과 음 나 없지만 뭐 이런 노래 있죠.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다른 나눠줄 것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풍성해지는 거라. 풍성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가볍게 뛰어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진짜 이런 걸로 싸우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성격이 나빠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 기계가 고장나서. 어차피 우리 성질은 다 더럽다고 했죠. 뭐라고요? A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소세지라고 했죠. 소세지. B형은 뭐라고? 오이지라고 했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또 뭐지? O형은 단무지라고 했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AB형은 뭐라고요? 지지지라고 했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또 지랄 맞고. 우리 목사님 혈액형이 AB형이거든. 근데 성질 정말 지랄 같다니까. 결정장애 있고 있잖아. 이래 결정을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진데 40년 걸렸잖아. 40년. 결정을 못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미루고 하다 40년 걸렸다니까. 2년 전에 겨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결정장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이 카드를 아빠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래 비과학적인 혈액형을 가지고 맨날 카노카는 그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은 지랄 같다 이 말이라. 뭐 우리 괜찮은 거 같지. 자기를 속으로 들여다봐 어떤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다른 피가 필요하다 하거든. 다른 피는 무슨 형? C형. C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이 말이에요.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이상하게 넉넉해져. 아니 옛날에는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옹색하고 이래가지고 내 주머니 오른쪽에 100원짜리가 몇 개 들었고 이걸 다 기억하고 살았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잖아. 카드도 없고 난 전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산다니까. 돌아다니고. 물론 엄마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챙겨주고 뭐 이래 해서 그렇긴 하지만 넉넉해지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금빛 별표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왜? 금빛 별표 한번 받다 보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돼.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려 잘못하면. 큰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내까지 엄마 애를 먹이면 안 되지 이런 애들 있어. 아빠가 하도 엄마 애를 먹이고 이러니까 애들이 한 5, 6학년 여자애들 되면요 철이 들어가지고 그죠?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이 생각이 있어서 어린아이 다움을 다 생략하고 이렇게 참고 사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나중에 사춘기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드러나죠. 이 내성이 없어가지고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보고 이제 정신과에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렇게 불러요. 12시라고? 그래 자 이제 마무리. 기계가 고장났다. 그죠?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으로 관계를 해치고 있다. 소통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 이걸 극복하는 길은 내가 생명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란 사람을 살리는 어떤 양식이다.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밥을 먹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계속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이 영처럼 내게 흘러오면 올리브 기름처럼 내게 흘러오면 다시 내게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고 찌랄하는 일은 다 헛짓이다. 그게 아니고 내게 무엇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실험했잖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만 하고 마칠게.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잖아. 우리 어린이교회 가면 어린이들을 이렇게 말씀을 늘 일요일마다 하잖아. 거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권기열 형제라고 있어. 지금 몇 살이지? 한 50 정도 됐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키가 190 넘어. 195인가? 경북대학교 졸업했는데 원래 교대 가기 전에 농부부 했어. 이 큰 선생님 있잖아. 어린이들 앞에서 실험을 했잖아. 어떻게 했어요? 콜라병을 있잖아. 가지고 와서 콜라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윗뚜껑을 잘라내고 콜라가 가득 들었는데 이 바켓을 물론 바켓으로 크게 받쳐가지고 콜라병에 대고 어떻게 했어요? 맑은 물을 계속 부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됐을게? 나중에 다 맑아졌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 책에 보면 그거 있다니까. 엘리가 판치넬로한테 말한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되는 일은 어느 아침에 돛 터듯이 막 팍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끊임없이 내게 좋은 마음이 흘러와서 이게 그죠? 어떤 영이 흘러온다, 영이 공급된다 이렇게도 종교적으로 말하는데 올리브 기름이 흐르듯이 마음이 흘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마음이 계속 흘러오잖아. 콜라에다가 계속 맹물을 부어요. 나중에 되면 콜라병이 뭐가 돼? 물병이 된다니까. 신기하게 이거 실험했다니까 우리가 직접. 사람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문학 여행 갈 때 문경 석탄박물관 애들 데리고 갔잖아. 문경 석탄박물관 그 2층에 딱 올라가면 규화목이라고. 이거 규화목. 지각 변동으로 나무가 땅속에 파묻혔어. 오랜 세월이 흘렀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나무 성분이 다 썩어 없어지고 그 나무 모양은 그대로인데 나무 안에 뭐가 들어와? 규소 성분이 들어와. 규소는 이제 딱딱한 성분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굴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겉모양은 나무인데 만져보면 돌이라. 규소화된 나무란 뜻이에요. 규화목. 이걸 규화목이라고 불러. 박물관 그런 데 가면 다 있어요. 인생도 이와 같아. 저는 규화목이에요. 옛날엔 정말 가능성 없는 청년이었는데, 희망 없는 청년이었는데, 그죠? 맑은 물이 계속 내게 흘러왔잖아. 마침내 꾸중물이 다 어디가 넘쳐나서 다 없어지고, 그래도 나름, 그죠? 좋은 소리 듣고 살잖아. 선생님 오래 사세요 이런 소리도 듣고 뭐 그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했다고 했죠. 곱하기 100이라고 했죠. 제 지난날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저보다 훨씬 괜찮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자책하면 안 돼. 제가 얼마나 바닥 같은 인생을 사는지 다 말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이 말이 실제가 됐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옮기겠다. 이렇게 말했어. 제가 지난날 삶을 보면 진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요 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는 못 만난다 이 말이거든. 왜? 동은 이쪽이고 서는 이쪽에 있으니까 항상 못 만나잖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바꾸겠다 이 말이거든. 제 삶이 그렇게 됐잖아요. 몇 주 전에, 2, 3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상도 형제가 저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노? 하면서 설교 시간에 내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게 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면요 옛날에 하던 사고 치던 게 저절로 멈추게 돼. 문제는 뭐예요? 내가 풍요롭지 못해서 공급이 딸려서 그런 거라. 영양실조. 여러분들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도 닦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 비우면 다른 게 쑥 들어와. 아까 했죠? 수학 욕심 버리면 영어라도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수학은 머리가 안 돼서 못한다고 치자. 그러면 영어는 해보자 하면서. 영어 수학 안 되면 뭐예요? 인간이라도 돼야지 하면서 또 이런 게 들어오고 생활 습관이라도 이렇게 계속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채워. 그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죠. 변종 기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운다는 건 속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맑은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죠. 음식이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와야, 외부에서 내게 들어와야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 도 닦지 마.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리 명상하고 해도 소용없어. 좋은 음악 듣고 뭐 좋은 책 읽고 다 소용없어요. 좋은 책, 육아서적 얼마나 많아. 그거 읽고 좋은 엄마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엄마들 다 될게. 안 돼. 그리고 좋은 엄마 따로 없어. 겠죠? 그냥 엄마 이기면 하면 돼.
그리고 아이들한테도요, 당당하게 말하라니까. 나는 너희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오늘 쟤한테 배웠죠. 하지만, 그죠? 너희들의 상태에 따라서 엄마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한다.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할 때는 혼내고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좋은 엄마 된다고 애야? 그게 아니고 난 목이님 보면 그게 마음에 들어. 야 이년아 하면서 막. 목이님은 자기 내 강의 듣고 어느 날 성질 나니까 있잖아. 어? 강의 듣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은 엄마 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참잖아. 좋은 엄마 되려고 참다가 어느 날 겸이 초등학교 때 열받았잖아. 어떻게 한 줄 알아? 가위를 갖다가 겸이 머리를 다 잘랐잖아. 저 엄마 보통 성질이 아니라니까. 가위를 가지고 자기 딸의 머리를 다 잘랐다니까. 왜? 이게 뭐 도 닦다가 참다가 더 큰 사고 쳐. 참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엄마는요 그런 권리가 있어. 왜 혼내기도 하고 하는 거지. 뭘 지가 다만 뭘 하라고요? 좋은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시더라고. 그 귀를 열어두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귀만 빌려다오 이렇게 말했어요. 귀로 먹는 거죠 사실은.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좋은 마음은 귀로 흘려 듣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넉넉해져서 나도 누구에게인가 흘러 넘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안 흘러가는 건 뭐 때문이다? 내게 흘러 넘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지. 잘 안 되는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아직 덜 흘려보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자책하거나 할 필요 없어. 펀치넬로처럼 루시아처럼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이걸 늘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도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